소마는 여자친구 없는 완벽한 찐따로 왕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왕에 의해 마법 세계로 끌려온다. 소마는 자신의 지능을 이용해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이 되어 공주와 결혼하고 곧 닥칠 대규모 전쟁을 막으면서 자신의 후궁도 거느리게 된다. 소마는 현대 일본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완벽한 찐따로 계획적인 면에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다. 여자친구 없는 이 남자는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위에 밝은 빛이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눈에 띄게 당황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순간 완전히 알 수 없는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높이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지만 놀랍게도 부상 없이 부드럽게 땅에 착륙한다. 그는 어지러움을 떨쳐내고 자신을 응시하는 여러 명의 망토를 두른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알아차린다. 조금 무서웠지만 그는 용감한 척하며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를 법정처럼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다. 둘러보니 매우 낡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인간이 아니었고 인간과 동물의 혼합체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왕좌에 앉아있던 왕이 일어서서 그를 자신의 왕국에 환영하며 소마를 영웅이라고 불렀고 그는 당황했다. 왕은 그의 부름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소마는 전혀 부름에 응한 적이 없었기에 화가 났다. 그는 허락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끌려왔다. 왕은 당황하며 그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현재 마녀와 마법사, 드워프와 엘프, 기사와 용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세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얼마 전 그 대륙 북부에 작은 공허가 열렸고 갑자기 거대한 악마 무리가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왕국들은 악마와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했지만 악마는 무수히 많아 보였고 그들을 아무리 죽여도 항상 즉시 대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왕국은 무한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 패배하는 전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소마는 왕을 바라보며 그가 악마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당황한 듯 보이며 그의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카오스 제국이라고 알려진 왕국이 가장 강력하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국이 전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마는 그 신하에게 이 모든 것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묻고 신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들이 영웅을 소환하여 그 제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마는 충격을 넘어 황당해하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왕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는 왕에게 이게 신성한 영웅을 그의 왕국으로 부르려는 계획이었냐고 묻고 왕은 쌀렁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소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마도 쉽게 붙잡힐 것이고 그러면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는 이 상황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왕을 바라보며 그를 혼돈 제국에 넘기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지 묻는다. 왕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분명히 소마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다. 그는 적어도 그들이 그를 넘길 때 안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든 없든 즉시 그를 죽일 것인지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며 이는 그가 운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게 만든다. 그는 왕을 바라보며 이 왕국에서 마지막으로 영웅이 소환된 것이 언제인지 묻고 장관은 마지막으로 영웅이 소환된 것은 500년 전이라고 대답하며 그 이후로 사람들은 시도했지만 아무도 소환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소마는 즉시 문제를 제기하며 그들에게 그를 넘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묻는다. 그들은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에 모두가 침묵하고 그들은 영웅을 계속 소환하여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왕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소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결심한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왕에게 자신이 선택받은 자, 그들의 왕국을 혁명으로 이끌 영웅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이 말에 충격을 받지만 소마는 왕에게 모든 재무 기록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그들의 왕국이 더 많은 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다. 모두가 이 놀라운 연설에 기뻐하고 왕은 이를 시도해보기로 결정한다.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가고 소마는 지금 당장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왕과 장관에게서 모든 재무 관련 자료를 받아보기로 한다. 그래서 사흘 밤낮으로 그들은 왕국의 모든 재정에 대해 논의했고 그는 마침내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거대한 청중들 앞에 모였고 소마는 매우 피곤해 보였으며 언제든지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왕은 그의 옆에 서서 자신이 소마가 왕국을 다스릴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했으며 지금부터 소마에게 왕위를 양도한다고 선언한다. 모두가 이 발표에 충격을 받았지만 소마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다. 게다가 왕은 자신의 왕위 주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외동딸인 리즈를 소마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그렇게 순식간에 소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자신의 왕국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앉아 방대한 양의 서류 작업을 쉬거나 잠도 자지 않고 시작한다. 갑자기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군복을 입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아무 말 없이 불쑥 들어온다. 소마는 너무 피곤해서 자신의 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에게 학식이 있는 사람인지 읽고 쓸 줄 아는지 묻는다. 이 질문에 리즈는 놀라서 자신이 매우 학식이 있다고 열정적으로 대답한다. 소마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수학 문제를 묻고 그녀가 대답할 수 있자 자신의 서류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리즈는 그에게 다가가 예전 왕의 딸이라고 선언한다. 이 말에 소마는 서류 작업에서 눈을 떼고 그녀에게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묻는다. 리즈는 항상 전투에 재능이 있었고 전선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군에 자원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왕위를 포기할 리가 없으니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소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이 이상한 곳에 소환되었고 혼돈의 왕국으로 보내지는 것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감명을 받아 왕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왕이 되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왕국이 다시 발을 딛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될 때까지 이 왕국에 머물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또한 그녀에게 약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원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즈는 그의 겸손에 감명받은 듯하고 그와 좀 더 정중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이미 더 많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 지금 금고에 잠겨있는 보석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보석과 보물을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리즈는 충격을 받은 듯하며 많은 보물이 고대 유물로서 매우 귀중하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소마는 그가 정리한 물품 목록을 보여주며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는 국가의 유산 품목이나 어두운 마법 아이템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본적인 금과 은의 보석만 팔았다고 합니다. 리즈는 지금 더 편안해 보이고 그의 다음 계획에 대해 묻는다. 소마는 지금 당장은 혼돈의 왕국에 돈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이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배고프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리즈는 돈을 혼돈 제국에 직접 보내는 대신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소마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가 맞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약 그들이 혼돈 제국에 돈을 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지만 자신의 군사에 투자하면 그들과 맞설 수 있고 그들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소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왕국을 광범위하게 둘러보았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많은 숨겨진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겉보기에는 이 왕국이 매우 구식 지역처럼 보이며 현대적인 기술이나 도구가 사용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왕국에는 다른 형태로 숨겨진 많은 현대적인 사치품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전구는 조명을 영원히 해결한 꽤 현대적인 발명품이지만 이 세계에는 전기가 없고 전구는 더더욱 없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거리에는 많은 가로등이 있고 밤에도 집들이 조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이 대륙의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마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빛, 열, 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생각해보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것은 또한 한 사제가 그에게 멍청하게 생긴 동상 위에 손을 올리라고 하며 마법에 대한 친화력이 있다면 즉시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멍청한 동상 위에 손을 올리는데 갑자기 현실에서 벗어나 검은 배경에 밝은 빛의 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LSD를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마법의 작용임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사제가 그에게 마법에 대한 친화력이 있다고 말하며 마법을 연습하러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읽고 쓸 수 있는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서류 작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는 직접 의자에 앉아 일을 시작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마법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세 자루의 펜에 전이시키고 펜들은 즉시 스스로 서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네 번째 펜으로 시도하지만 작동하지 않아 현재 세 개의 물체가 자신의 한계임을 깨닫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리즈가 그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와 마법의 펜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마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묻지만 소마는 방금 전에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리즈는 이를 쉽게 믿지만
다른 것을 묻기도 전에 그는 그녀에게 일을 하라고 하며 많은 양의 서류 작업을 그녀에게도 맡깁니다. 그들은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일을 계속하다가 소마가 졸린 눈으로 모두가 지쳐 잠들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소파에서 아주 귀엽게 잠든 리즈에게 다가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사랑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하지만 리즈는 그런 변태들에게 익숙해서 바로 일어나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소마는 자기는 그저 그녀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 보러 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둘 다 말에 올라탔다. 리즈는 평소처럼 놀랐다. 남자가 고삐를 잡아야 하는데 소마는 말 뒤에 앉아 그녀의 허리를 최대한 꽉 잡고 있었다. 그는 말 타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둘은 놀라울 정도로 로맨틱한 승마를 즐겼고 하얀색으로 뒤덮인 거대한 들판 근처에서 끝났다. 그들은 내려서 소마는 리즈 옆을 걸으며 들판을 보여주며 그들의 나라 전체가 이런 면화밭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의 쓸모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면화가 매우 귀중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모든 농부들이 대규모로 재배하기로 결정하여 수출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왕국 전체가 다른 농작물 대신 면화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돈을 벌어 식량을 수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목화 재배를 시작하면서 공급이 늘고 수요는 그다지 높지 않아 목화 가격이 폭락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으며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리즈는 슬퍼 보입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지만 이러한 엄청난 혼란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에게도 사과할 필요 없고 그를 도와 나라를 옛 영광으로 되돌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식당으로 돌아가 함께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데 아크라는 남자가 자신을 경비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앉아 소마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소마는 매우 솔직하게 이 나라 사람들 중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용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숙련된 인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크는 머리를 숙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겠다고 말한 후 떠난다. 리즈와 소마는 나중에 차를 마시는데 소마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리즈에게 방송 장치가 있는지 묻는다. 리즈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가 어떤 장치에 대해 말하는지 설명하려고 하고 리즈는 갑자기 공공 발표용 장치가 있다고 외친다. 이것은 소마의 계획에 딱 맞는 것이어서 그는 그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장치로 데려가 달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력을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자 소마는 놀라며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1년의 필기 시험이 있으며 모두 통과한 사람들은 성으로 데려가져 일꾼이 된다고 대답한다. 소마는 이 전략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며 아마도 매우 재능 있는 개인들을 놓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왕국의 문해율이 얼마나 높은지 물어보며 그녀는 약 30%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순히 필기 시험만으로는 개인의 재능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적성이지 그가 얼마나 읽고 쓸 수 있는지가 아니다. 그는 이 시험이 고위 귀족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자녀를 최고의 아카데미에 보내 교육을 시키고 궁정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두는 영향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연줄주의다. 그녀는 이 폭로에 충격을 받고 그에게 그가 무엇을 제안하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그는 리스와 함께 방송 장치 앞에 서서 왕국 전체의 방송을 시작한다. 그는 백성들에게 연설하며 그들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는 매우 높은 능력, 전문 기술 또는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개 모집을 제안한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읽고 쓸 줄 알든 모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술, 강점, 그리고 능력뿐이다. 다음 날 모두가 왕이 직접 선택할 새로운 사람들을 보기 위해 궁궐 안에 모인다. 소마는 리스를 옆에 두고 왕좌에 앉아 선발이 시작된다. 그는 선발 시험에 단 5명만 지원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크가 왕을 소개하자마자 모두들 그의 앞에 절을 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검은 아이샤라는 소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전사 엘프 부족 출신이며 충성을 맹세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크는 화가 나서 즉시 절하라고 말했지만 소마가 그를 멈추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했다. 그는 재빨리 특수 마법을 사용하여 이 엘프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그들이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유명하고 두려움의 대상이며 훌륭한 전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에서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이며
따라서 왕국 전체에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소마에게 도움을 청했다. 소마는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엘프는 그들에게 살고 있는 축복받은 숲이 어떤 이유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다고 계속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와 그녀의 부족원들은 숲을 매우 잘 돌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소마가 매우 지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숲을 구할 전략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소마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곧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숲을 가늘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아이샤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게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소마는 이러한 기술이 비교적 현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숲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두면 종종 오래된 나무들이 모든 캐노피를 덮게 되어 햇빛이 숲바닥까지 닿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어떤 묘목이나 새싹도 자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전체 숲바닥이 죽고 쓰러질 수 있는 오래된 나무를 대체할 젊은 식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전체가 침식과 기타 대규모 자연 문제에 취약해집니다. 갑자기 아이샤는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삶을 소마에게 바치겠다고 선언하며 그를 위해 싸우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그의 경호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이 숲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마는 그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시험에 나오는 소녀는 아름다운 하녀인 주나로 판명됩니다. 그녀는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겨지며 가장 뛰어난 가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에 따르면 주나는 한때 매우 아름다웠던 인어의 오랜 혈통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따라온 선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인하여 배를 파괴하곤 했습니다. 소마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래는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러내어 왕국 전역에 방송되는 가운데 모두를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노래가 슬프고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녀에게 단 한 번 듣고 노래를 외울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소마는 재빠르게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이어폰을 건네주며 그 안에 있는 노래 중 하나를 듣게 한다. 그녀는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분위기를 잘 타고 있다. 그녀는 이어폰을 소마에게 돌려주고 소마가 바지에서 꺼낸 새로운 기기 때문에 모두가 놀라는 것 같다. 그녀는 준비를 마치고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부르기 시작하고 공연이 끝난 후 모두가 그녀의 훌륭한 노래에 박수를 보낸다. 소마는 그녀가 한 번 듣고 노래를 기억해내어 완벽하게 부른 것에 정말 감명받았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판초라는 뚱뚱한 바보이다. 그는 매우 긴장한 듯 보이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 그는 일어나 왕에게 말하려 하지만 바보처럼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대식가라는 것과 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요리를 시도해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소마가 웃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소마는 급히 다가가 그의 손을 흔들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를 고용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전합니다. 그는 판초에게 온 왕국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그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판초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고 그는 평생 뚱보라고 불렸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소마는 다르게 생각하며 그가 그들의 나라를 기근에서 구하고 번영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후보자는 감정적인 남자아이로 소마에게 다가와 자신을 카즈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소마에게 소마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동안 자신도 소마를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국에서 최고의 두뇌 중 하나로 여겨지며 모든 종류의 문학을 읽는데 열광하는 광신자입니다. 그는 매우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마는 그가 말하는 방식만으로도 이를 즉시 깨닫는다. 그는 카즈에게 그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소마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카즈는 소마가 내린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고 차분하게 대답한다. 모든 것은 소마가 뚱뚱한 것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가 뚱뚱한 것을 쓸모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뚱뚱한 자의 등장에 극도로 열광했다. 이로 인해 그는 소마가 실제로 지혜가 있으며 단순한 무명 인물이 아님을 믿게 되었다. 사실 카즈는 깊은 인상을 받아 소마에게 자신의 부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그의 오른팔이자 조언자가 되어달라고 했다. 소마는 카즈의 결정 능력에 감명을 받고 그를 자신의 고문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은 토모라는 롤이다. 그녀는 모든 종의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늑대 소녀이다. 그녀는 매우 긴장한 것처럼 보이며 거의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리즈는 늑대 부족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왕국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다고 언급하고 소마는 그녀가 난민일 수 있다고 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크게 말해보라고 하지만 그녀는 하지 않고 더욱 두려워한다.
소마는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이며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소마의 눈이 놀라서 커지게 만드는 말을 한다. 소마는 빠르게 자신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일어나서 왕좌로 돌아가며 모두 지금은 해산하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방에서 로리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 토모, 리즈, 아크, 소마, 그리고 장관이 소마의 방에 모이고 토모는 소파에 앉아 있다. 소마는 나머지에게 토모가 귀에 속삭인 내용을 들었는지 묻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속삭인 것이라 아무도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소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왕국의 다른 누구도 방송되는 동안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그는 나머지에게 자신이 말하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왕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마침내 로리가 자신이 동물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마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다. 리즈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소마에게 그것은 어떤 실수일 것이라고 말하며 악마는 다른 어떤 종족의 언어와도 매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길드 외에는 없다고 한다. 소마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이유 때문에 토모가 아마도 그 자신보다 국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즈는 토모에게 마족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고 토모는 얼마 전 숲에 있을 때 재미있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조사하러 갔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키가 작고 개의 머리를 한 마족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마족은 자신의 언어로 조용히 하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소리를 그쳤습니다. 마족은 이에 놀라 그녀에게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여러 소리가 들리고 마족은 다른 마족들이 그녀를 보면 죽일 것이라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 상황에서 도망치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리즈는 소마를 바라보며 인간과 마족 간에 어떤 타협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족이 수많은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수많은 인간 또한 수많은 마족을 죽였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이 전쟁 전체가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큰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리즈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크에게 토모에에게 즉시 왕실 수준의 경호를 제공해야 하며 그녀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이것이 그녀에게 더 많은 주목을 끌 것이라고 말하며 가난한 소녀인 토모에가 매번 왕실 경호를 받는 것이 매우 이상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소마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가 맞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장관은 그가 토모에를 자신의 딸로 입양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후에 입양하기 전에 누군가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마는 리즈의 아버지가 토모에를 입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항상 왕실 보호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토모에는 그들을 바라보며 끼어들어 그녀는 이미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분명히 그녀가 입양되면 토모에의 부모가 왕과 친척이 되어 그녀와 함께 성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그들이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중에 소마가 리즈의 방에서 편안히 앉아있을 때 폰초가 그의 퀘스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리즈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갔다. 그들은 모두 앉아있고 폰초는 왕실 와이번을 사용하게 해준 소마에게 감사한다. 덕분에 원하는 모든 것을 아주 쉽게 빠르게 모을 수 있었다. 폰초가 가져온 다음 요리는 그들 모두를 소름 끼치게 한다. 그것은 슬라임 괴물로 드러난다. 그들은 모두 역겨워 보이지만 폰초는 앞치마를 입고 슬라임을 조리대 위에서 평평하게 밀어내고 이를 잡고 면처럼 잘라서 물과 소금에 삶기 시작하고 몇 가지 야채와 육수를 추가한다. 완성된 제품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먹음직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소마는 그 요리가 자신의 세계의 레이먼드처럼 보인다고 언급하며 앉아서 먹기 시작한다. 그는 한 입 빼어 물고 그것이 레이먼드처럼 맛있다는 것을 알고 플레전트리 서프라이즈드하며 소리내어 후루룩 먹기 시작한다. 천천히 나머지 사람들도 시도해보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방송은 그로 끝나고 지역의 모든 식당이 그들이 소개한 모든 요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 그들은 새로운 흥미로운 요리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를 왕의 면담을 요구하는 총리와 함께 궁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소마는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키는 카즈와 총리가 그 앞에서 모두 인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총리는 그에게 전 왕의 본보기를 따르고 자신의 직에서 사퇴하여
새로운 인재에게 빛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식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식 방법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마는 이 갑작스러운 사퇴에 매우 놀란 듯하며 후계자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총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소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카즈를 자신의 제자로 삼을 수 있고 그가 총리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합니다. 소마는 그곳에 서 있는 카즈를 바라보며 그가 그 직책의 완벽한 후보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장관의 사직서를 수락하고 카즈를 새로운 총리로 임명합니다. 카즈는 소마를 올려다보며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가 쉬지 않고 일해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쉬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렇게 일하면 탈진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의 생산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소마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여 하루 쉬는 것을 꺼려하는 듯하지만 카즈는 그가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한다고 말하며 나머지 일은 다음 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마는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리스와의 데이트를 계획하며 아이샤가 그들을 호위합니다. 리스는 처음에 소마가 쉬는 것에 충격을 받으며 그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소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며 단지 저녁에 편안히 쉬고 싶다고 전합니다. 리스는 그들에게 왕과 여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군사학교 제복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며 자신도 하나 입고 있다. 그들은 보호를 위해 아이샤를 데리고 도시로 들어간다. 잠시 돌아다닌 후 그들은 카페에서 준하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부스에 앉아 편안한 간식을 즐긴다. 좌석에 앉아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인접한 테이블에서 꽤 큰 대화가 들려온다. 그 테이블에는 여우 소녀와 빨간 머리 남자가 있다. 그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시끄러워서 소마는 그들의 대화를 온전히 들을 수밖에 없다. 여우 소녀의 이름은 케이드이고 남자의 이름은 할이다.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할은 케이드에게 새로운 왕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너무 정보 경험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왜 전장에서 경험이 적을 것 같은 자신의 또래를 따르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드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새로운 왕은 지략과 전략 면에서 대단한 인물이며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은 젊은 피를 가진 듯 전쟁을 원하며 전투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동료들의 존경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는 카르멘 공작에게 가서 그의 군대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케이드는 충격을 받은 듯 보이며 카르멘 공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새 왕에 대한 공개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새로운 왕이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녀에게 소리칩니다. 그때 소마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할에게 왜 새 왕을 좋아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할은 그를 쳐다보며 그가 누구냐고 묻지만 케이드는 소마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매우 당황합니다. 그들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할은 다시 소마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묻지만 아이샤가 즉시 그의 손을 잡고 비틀어버린 후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서 압박한다. 소마는 그녀에게 그를 놓아주라고 하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케이드는 할이 다칠까 두려워 그를 바라본다. 소마는 장난칠 시간은 지났다고 결심하고 할을 바라보며 그가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묻는다. 할은 즉시 소마가 왕임을 깨닫고 목소리의 톤이 급격히 바뀐다. 소마는 그에게 왜 카르멘 공작에게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지만 할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소마는 그를 바라보며 할에게 자신과 함께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원하는 대로 하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카르멘 공작에게 가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한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소마는 할과 케이드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며 그와 정신적으로 게임을 한다. 그는 상대편에 서게 되면 케이드와 싸워야 하며 그녀와 정면으로 맞설 것을 피하려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싸울 것이고 만약 그녀가 다친다면 그의 군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그녀가 죽어가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의 군대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반역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할은 잠자코 생각에 잠겨 오랫동안 고민한 후 상대편에 가서 소마나 케이드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소마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를 표한 뒤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 날 그는 리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자신의 흑마법 실력이 늘어 이제 무생물 4개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명문마그나 가문의 수장이 그를 만나러 와서 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려갑니다. 소마는 즉시 그들을 만나러 가고 얼굴에 많은 상처를 입은 할을 발견합니다. 글레이브와 케이드도 모두 그 자리에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가 왕좌에 앉자 글레이브는 즉시 소마에게 사과하기 시작하며 할이 한 모든 말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케이드에게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소마에게 아들을 훈육했으며 그에 대해 너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소마에게 마그나 가족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소마는 그의 충성에 감사하며 하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글레이브가 이미 그를 충분히 처벌한 것 같다고 덧붙인다. 그는 글레이브에게 케이드를 자신의 왕실 경호대의 마법사 중 한 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를 자신의 왕국 군대의 장교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까이에서 서로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며칠 후 마침내 대부분의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고 남은 서류 작업은 소마의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서류 작업을 위해 함께 일해온 모든 사람들과 회의를 소집한다. 모두 모인 후 그는 그들이 왕국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내용의 관대한 연설을 한다. 그들 덕분에 그는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은 왕국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고 식량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놀라운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싶었지만 현재 왕국 재정이 어려워 대신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 가득한 왕실 와인 저장고에 가서 1인당 한 병씩 가져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팔아도 되고 마셔도 됩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소마의 너그러움에 감사를 표하고 와인 저장고로 달려갑니다. 리즈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주일이나 휴가를 주는 것이 좋았는지 소마에게 묻습니다. 소마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 잠시 쉬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한 마을의 해변에 항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항구는 매우 전략적인 장소가 될 것이며 왕국의 무역을 촉진하고 마을이 있던 곳에 무역 도시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나라의 배들은 그들의 왕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 세금과 통행료를 내야 하며 이것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역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그는 식량 작물을 저렴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 항구에 도착한 배에 낮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는 나라의 식량 부족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공급과 수요에 달려 있으며 현재 식량 작물에 대한 수요는 가장 높고 공급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날 소마, 리즈, 아이샤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작은 마을로 갑니다. 아크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모두를 위한 텐트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소마를 환영하고 공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묻자 아크는 마을의 많은 장로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마을 해안에 항구를 짓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이 반대의 이유를 묻자 아크는 장로들이 그 지역에 무엇인가가 세워지면 물의 신들이 거대한 물로 된 괴물을 보내어 전체 지역을 파괴할 것이라는 오래된 전설을 믿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소마는 흥미를 보이며 아크에게 그 말을 했던 장로들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아크는 그를 한 집으로 데려가고 소마는 한 장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장로는 다시 소마에게 항구를 저기에 건설하면 수신, 물의 신들이 분명히 복수하여 이 지역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소마는 그에게 수신이 언제 무엇을 파괴했고 어떻게 그들이 다가올 것을 알았는지 묻는다. 장로는 그의 할아버지가 여기 살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대답한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 괴물이 도착하기 직전에 땅이 발자국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얼마 후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한다. 소마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 일을 마치기로 결정하고 성으로 돌아간다. 그는 카즈와 아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이 곤경에 대해 논의한다. 카즈는 소마를 바라보며 그가 신화를 믿는지 물어보지만 소마는 분명히 바다 괴물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가 믿는 것은 신화가 항상 어떤 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건설 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믿는 전체 지역을 표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카즈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고 그에게 신화 속 바다신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소마는 분명히 바다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사람들이 바다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쓰나미라고 믿으며 그들이 발자국 소리로 지진을 느낀다고 말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분명히 지진이어야 한다. 그는 이 지역이 지진 후 쓰나미에 매우 민감할 것이라고 믿으며 미리 생각하고 재해에 취약한 항구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다. 소마의 건설 계획이 시작되고 할은 모든 육체 노동에 지쳐서 쓰라린 불만을 토하며 키드에게 금지된 군대가 도로 건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는다. 카디는 그에게 입 다물고 일하라고 말하며 그녀가 기술적으로 그의 상사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한다. 그녀는 군대가 대부분의 건설 작업을 하는 이유는 건설해야 할 도로가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들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점심시간에 할은 소마가 만든 맛있는 햄버거를 맛보고
카디는 햄버거에 들어간 신선한 채소가 인근 마을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 새로 건설된 도로 덕분이다. 그녀는 또한 도로가 식품 가격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할은 그들의 왕의 훌륭한 선견 지명에 놀라워한다. 바로 그때 소마가 리스와 함께 들어오고 두 사람은 놀란다. 할은 즉시 일어나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만 왕은 그에게 그렇게 격식 있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명령한다. 그는 자신의 나이 또래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한다. 새로운 도로를 걸으면서 소마는 리스에게 도로 건설 과정을 설명한다. 리스는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본 적이 없다. 그는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를 말하고 야간 조명을 위한 발광이끼 식물로 작동되는 가로등을 보여주며 야생동물의 유입으로부터 마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심어진 방어 나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갑자기 한 전령새가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며 아이샤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편지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치명적인 산사태가 그들의 마을 절반을 삼켰고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었다고 알린다. 아이샤는 눈에 띄게 동요하며 소마에게 외치지만 그는 차분하게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즉시 키에게 자신을 포함한 그룹을 동원하여 그와 함께 다크 엘프 마을로 갈 첫 번째 구조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아이샤를 잠시 위로하지만 이런 때에 울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자신의 마을로 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외국인이었고 방향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리스에게 왕궁으로 서둘러 가서 다른 구조팀을 동원하고 하키아에게 다크 엘프에게 구호 물자를 보내도록 하라고 말한다. 소마는 아이샤에게 그녀의 마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묻고 그녀는 정상적인 군사 행진으로 이틀이 걸린다고 대답한다. 이제 그는 도착 시간에 대해 깊이 걱정하며 재난 발생과 구조팀 도착 사이에 3일의 간격을 두면 사망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그들의 이상한 코뿔소 중 하나가 달려가고 소마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구조팀을 아이샤의 마을로 운송하고 자신은 왕실 마차로 가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들은 결국 저녁에 마을에 도착하고 아이샤의 아버지는 왕에게 인사하기 시작한 후 자신을 워든이라고 소개하지만 소마는 더 나은 때를 위해 형식을 생략하라고 말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워든은 소마에게 이번 사건으로 100명이 사망했으며 40명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에게 실종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고 각 사람의 이름은 발견되는 대로 목록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워든에게 누군가가 구조 작업 중에 또 다른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산을 감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샤가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숲을 잘 아는 만큼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 편안해합니다. 논의가 끝난 후 소마는 그의 수색 및 구조팀에게 연설하며 그들이 도로 건설 기술을 잘 활용하여 실종자를 철저히 찾기 위해 땅을 파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그들이 땅을 파기 시작할 때 소마는 갑자기 멈추고 쓰러진 나무줄기로 달려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할이 그 지역을 파자 그는 인간의 손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줄기를 치우고 그 사람을 땅에서 끌어냅니다. 할은 소마가 누군가가 그곳에 묻혀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워하며 소마는 그가 구조팀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곳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조각된 나무 쥐를 보여줍니다. 소마는 펜과 더미처럼 자신의 의식의 일부를 나누어주면서 마법으로 이 쥐들을 조종했다. 결국 수색이 끝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확인되었으므로 우드는 불행히도 여러 생명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마의 적시 개입에 감사한다. 갑자기 우든의 딸 중 한 명이 들어와서 공주가 두 번째 구조팀과 함께 도착했다고 알리지만 구석에 있는 한 남자는 너무 늦었다고 울고 있다. 소마는 비록 늦었지만 구조팀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파손된 건물을 재건하는 등의 다른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 남자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죽은 사람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드는 즉시 그를 중단시키고 소마에게 이 젊은이가 재난으로 아내를 잃은 그의 동생 롭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외딸이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말한다. 롭은 숲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왜 숲이 아내를 죽였는지 이해할 수 없어 처절하게 울고 있다. 우드는 그를 위로하며 누구에게도 블레임을 두지 말고 슬픔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후에 아이샤는 소마에게 롭이 그가 이전에 제안했던 나무를 줄이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산사태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한다. 소마는 이 재난이 단순한 불운의 사례일 뿐이며 잦은 비가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즈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소마는 이런 재난을 미리 계획하지 못한 자신이 더 쓸모없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만 완전히 집중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며칠 후
준하가 소마를 찾아가자 그는 침대에 많은 서류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리즈가 불평하며 그의 불건강한 수면 습관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준다. 소마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렇다고 말하자 준하는 그의 침대로 걸어가서 옆에 앉고 그에게 누워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누우자 그녀는 그의 이마에 손바닥을 얹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공주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소마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어서 준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자는 동안 달콤한 노래를 불러준다. 한편 공국의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 사자 머리를 한 듀크 카르멘은 소마가 왕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그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공작 부인 엑셀은 이에 대해 의아해하며 소마가 그들의 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언급하지만 카르멘은 소마가 중요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충성스러운 모든 측근들을 해고했다고 말합니다. 듀크는 스스로 왕국을 다스릴 의향이 전혀 없으며 오직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전임 국왕의 보기만을 원합니다. 다른 듀크인 카스토르 또한 소마의 반기를 들고자 하며 소마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자고 주장합니다. 엑셀은 아미고니아와 같은 다른 왕국들이 소마에 대한 반란을 이용하여 왕국을 공격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카스토르는 아미고니아가 소마에 대항하여 증원군을 보낼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작 부인은 그들의 제안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미고니아가 병사들이 모두 전투 중일 때 엘프리단을 공격하기 위해 혼란을 야기하고자 소마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카스토르의 딸인 카를라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아버지가 소마와 싸운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아버지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장난기 많은 아미도니아의 지배자 가이우스는 카르멘이 소마에 대항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부릅니다. 가이우스는 카르멘에게 증원군을 보내 소마와 싸우게 하고 동시에 소마에게 증원군을 보내 카르멘과 싸우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레이디 엑셀이 예상했던 대로 그의 아들 줄리어스 왕자는 그를 지지하지만 딸인 로라 공주는 그들의 계획을 전혀 지지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번영하는 땅만 부러워한다. 궁궐에서 소마는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계획에 대해 하키아와 상의한다. 소마는 원래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이 그의 귀에 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한다. 단호한 어조로 소마는 그들이 정복 계획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한편 가이우스는 소마가 공작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군대에게 엘프리단 영토, 특히 알타무라의 곡물 도시를 침략하라고 명령한다. 가이우스는 50년 전 조상들에게서 빼앗긴 땅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멋진 연설을 마치기 전에 콜베르트 장관이 달려와 그를 방해한다. 콜베르트는 절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백성을 기아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이우스는 절뚝거리며 걸어가 불쌍한 그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찬다. 하지만 장관은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했으므로 인류법, 맨카인드 액트의 적용을 받는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가이우스와 그의 아들은 콜베르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콜베르트는 권투링에서 나온 듯한 모습으로 나오고 가는 길에 가이우스의 딸을 만납니다. 딸은 그에게 왕국을 탈출할 계획이며 상황이 나빠지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그는 중력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편 소마는 리즈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려고 부릅니다. 그는 3명의 공작들과 화상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후 그는 그들이 계속 반항하면 반역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엑셀은 공국에 대한 그의 의도를 묻고 소마는 개별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 없이 각 공국의 군대를 자신의 지휘 아래 통합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스터는 부패가 생길까 두려워 이에 반대하고 소마는 군대를 통합하는 것이 이웃적들, 예를 들어 아미돈과 싸울 때 더 좋은 승산을 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소마는 카스터에게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득하면서 만약 자신이 실패하고 부패한 왕이 된다면 자신의 목을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논쟁이 끝날 무렵 엑셀 레이디는 자신의 충성과 전체 군대의 충성을 소마에게 맹세하지만 카스터와 카르멘은 이전 왕이 소마에게 왕위를 넘기기 전에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의 결정을 고수합니다. 카스터는 카르멘과 힘을 합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중립으로 남고 싶다고 합니다. 카르멘이 마침내 말을 할 때 그는 전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소마에게 말하며 공작과의 격렬한 언쟁 후에 소마가 요청을 합니다. 그는 카르멘과 카스터에게 서로 중 한 명이 패배하면 그들의 부하들이 정복자에게 충성을 다할 것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즈는 공작들이 여전히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소마의 곁에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준하가 공작 부인 옆에 나타나고
소마는 엑셀이 자신의 편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리즈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전투의 날, 가이우스는 그의 군대를 위해 엘피돈의 기습 침공을 시작하라는 전투의 외침을 합니다. 그는 엘프리돈의 알타무라에 그의 군대와 함께 도착하여 도시의 비겁한 영주 중 한 명에게 성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그 남자는 금지된 군대가 가이우스를 사랑하는 그룹과 그의 두개골을 부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며 좀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이유로 율리우스는 그의 아버지에게 경비원을 속이도록 조언하며 군인이 그의 군대를 통과시키면 금지된 군대의 어떤 구성원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가이우스는 매우 교활한 놈이라 그 남자가 성문을 열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소마는 이미 그의 왕국 입구에 요새를 세웠고 이는 키드의 지구 마법과 다른 건설 작업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적군은 벽을 부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은 무의미한 활과 화살 사용해서 거대한 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이 포를 발사하면 그들의 대포가 요새의 벽에 움푹 패인 자국을 남기고 하른 키드에게 마법을 사용해 공격을 막아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벽을 만드는데 모든 마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어둠의 엘프수르가 갑자기 나타나 대포 알 하나에 화살을 쏘아 그것을 즉시 쪼갠다. 그는 할이 그의 딸을 산사태 잔해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의 딸이 할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은 그를 상당히 화나게 한다. 내부에서 아크는 왕국 군대에게 적 병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대포를 향해 돌진하라고 명령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공적이었고 카르멘이 그 소식을 듣자 그는 놀랍게도 차분하다. 그는 불안해하는 자신의 군 장군들에게 대포를 사용한 전술이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하고 소마의 10,000명에 맞서 싸울 40,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더 나은 전략이 있다고 알린다. 카르멘은 소마를 그의 군대 쪽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격 당시 소마가 도시 안에 없었다는 것은 그의 군대의 방어적인 태도로 분명합니다. 악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카르멘은 그의 교활한 마스터 플랜을 시행할 준비가 모두 되었는지 묻습니다. 반면 가이우스는 알타무라 도시를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고 그의 아들은 군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의 외침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와이스경이 더 놀란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군대의 더 공격적인 절반을 진정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우스는 그의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금가루를 제공합니다. 와이스는 나무 그림자가 금가루 주머니에 드리워질 때까지 공격을 다음 날로 미뤄달라고 가이우스에게 간청합니다. 그때까지 와이스는 군대의 다른 절반이 가이우스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결국 줄리어스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바이스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바이스는 엘프리덴의 배신자가 아니라 엑셀과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이우스에게 이를지도 모르는 상당한 양의 금에 대해 걱정하지만 공작 부인은 소마가 계획했던 대로 금으로 시간을 버는 데에도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오까지 소마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연인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키트는 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줍음을 무릅쓰고 그녀는 전쟁 내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며 그에게 달걀처럼 소중히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카르멘의 군대는 여전히 요새를 파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키트는 적들이 새로운 진영을 취한 것을 관찰하고 이는 금단의 군대에게 유리한 보다 직접적인 전투를 시도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한편 가이우스와 그의 아들은 바이스와 거래를 했던 장소로 돌아와 그가 동의했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이우스는 공격을 명령합니다. 전투 중 갑자기 많은 와이번들이 요새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할이 그들이 카르멘의 군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증원군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배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전날 밤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레드시티에서 캐스터의 오른팔이 그에게 도시가 대피했고 다른 지역의 공군이 그의 편에 합류하고 싶어 한다고 전하러 왔지만 그는 자신의 반란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아 완전히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소마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그의 행동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는 소마가 현재 그의 위치가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놀라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카를라가 방에 뛰어들어와 아버지에게 소마의 군대가 포착되었다고 전하지만 시야에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배뿐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바로 그때 소마가 캐스터와 페이스타임 통화를 요청하고 배가 공작의 성으로 끌려가고 있다. 즉시 배는 성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하고 캐스터는 소마가 이렇게 혁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소마는 캐스터에게 승리팀에 합류할 기회를 주지만 캐스터는 항복하는 비참한 방식으로 자신의 명성을 망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캐스터는 그의 딸에게 저주받은 포를 침묵시키라고 지시합니다. 카라는 큰 속도로 공군을 소마의 배로 향하게 하여 생포할 계획을 세우고 인상적인 편대를 구성하여 배를 향해 발포하지만 그 배는 그들의 공격을 반격하여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 배의 바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자 카라는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만약 리스 공주가 그 배에 탑승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배의 어떤 부분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포의 발사를 멈추게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인생 최고의 충격을 받습니다. 눈앞에는 적군 병사가 보이지 않고 오직 인형의 손만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카라는 벌어진 게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배는 소마가 그의 주요 목표인 캐스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주의 분산이었습니다. 소마가 성에 들어온 것을 본 캐스터는 놀라며 소마가 어떻게 몰래 들어왔는지 궁금해한다. 소마는 붉은 도시의 청사진을 통해 비밀 통로를 찾았다고 말한다. 소개가 끝난 후 캐스터는 소마에게 만약 자신이 소마에게 패하게 된다면 그의 충실한 하인 탈만이 공군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직원에 대한 배려에 감사하며 소마는 캐스터에게 마지막 항복의 기회를 주지만 캐스터는 검을 뽑아 진짜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샤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검을 들고 소마에게 비켜서라고 말하지만 캐스터는 그에게 진정한 영웅이라면 자신과 직접 대면하라고 조롱한다. 아이샤는 더 큰 검으로 그의 칼을 휘두른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아이샤를 어린애라고 부르지만 아이샤는 자신이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말한다. 아이샤는 한 번 휘두르며 그를 벽으로 던져버리고 캐스터는 그녀의 잔인한 힘에 감명을 받는다. 아이샤는 자신이 바보 같은 여자여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소마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갖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마가 이 정도의 충성을 받을 만큼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리즈가 어디선가 나타나 왕자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며 마법으로 그를 얼음더대 가둡니다. 아이샤는 자신의 검으로 얼음을 깨고 캐스터를 가격하여 그를 땅에 쓰러뜨립니다. 공주는 캐스터가 안타깝지만 그는 열심히 싸웠고 패배했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즈에게 소마가 좋은 왕인지 묻고 리즈는 소마를 위해 아버지와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자신에게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전투한 폭발 소리를 듣자 리즈는 즉시 캐스터의 목에 노예 목걸이를 채우며 만약 그 목걸이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시도를 감지하면 그의 목에 조여져 머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직후 칼라가 들어오고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경악하며 즉시 검을 뽑습니다. 리즈는 급히 목걸이에 대해 경고하며 소마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아버지가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한다. 소마는 약속을 지켜 톨먼을 공군 총사령관으로 임시 임명하지만 금단군의 지휘 아래 두었다. 톨먼은 공작과 그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만 기꺼이 복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마는 전쟁 후 그들의 사건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때까지 톨먼은 카르멘 공장령으로 향하기 전에 새로운 지휘 아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군대를 집결시켜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리즈는 카르라에 대해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며 그녀를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추한 갑옷 아래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한다. 소마는 리즈가 카르라의 목숨을 살리고 그녀를 후궁으로 삼으라고 유도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소마는 카르라가 저지른 반역죄를 눈감아 줌으로써 백성들의 신뢰를 잃을까 걱정한다. 카르라는 소마가 마음을 바꾸라고 여러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리즈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말하며 소마를 옹호한다. 엘피단의 요새로 돌아와 키드와 하리 공군이 자신들을 향해 오는 것을 지켜보자 키드는 소마가 캐스터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톨먼은 군대에게 카르멘의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주거지역은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다. 소마와 할은 서로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에 축하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적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대화를 관찰하던 카르라는 하리 왕에게 매우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리즈는 소마가 정말 멋지다고 알려준다. 한편 카르멘의 장군들은 공군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보고를 가져오고 그들에게 배신한 군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묻고 있다. 소마가 이제 하늘의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카르멘은 자신의 사람들이 사실상 인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소마를 잃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하지만 그의 장군들은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군대는 무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 안에 숨으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제안들은 카르멘을 놀라게 하고 그는 자신이 보호해왔던 장군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디어 알아챈다. 그는 그들의 목에 노예 목걸이를 채워 소마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도록 만든다. 카르멘은 또한 자신의 오른팔에게 목에 노예 목걸이를 채우고 소마에게 완전히 항복한다고 선포하라고 지시합니다. 랜들의 평화 깃발이 개양되었다는 소식이 소마에게 전해졌고
소마의 충실한 추종자들은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알더 왕이 준 값비싼 와인을 들고 있는 노인 카르멘이 보입니다. 그는 리즈가 결혼하는 날 만취할 계획이었고 그 선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지만 이제 자신이 잡혀서 그날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백을 가로막고 베오울프가 뛰어들어 소마가 도시를 침략하지 않았고 카르멘의 군대만 데리고 먼 곳으로 이동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카르멘은 매우 기뻐하며 소마와 리즈를 위해 술병을 듭니다. 상황이 바뀐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카르라는 소마와 리즈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카르멘 공작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녀에게 자신이 공작국들과 싸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처음에 그의 편이었던 유일한 사람은 소마와 그녀의 손녀의 관계를 통해 공작 부인이었다. 그리고 소마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멘 공작은 놀랍게도 자신의 군대 내 부패한 관리들을 폭로하고 처리하기 위한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왕국 전체에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는 카를라에게 사과하는데 불행히도 그녀의 아버지는 비밀 계획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만약 이것이 새어나간다면 카르멘 공작의 희생이 헛수고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카를라는 카르멘이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을 듣고 이해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가이오스와 그의 어리석은 아들이 있는 알타모라로 돌아왔다. 그들은 바이스에게 교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누군가 성벽에 오르는 것을 보고 가이오스는 그것이 공작 부인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잠시 후 그는 그녀가 아마도 그동안 그곳에 있었고 소마와 밀접한 접촉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아들은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아버지에게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엑셀이 차원문을 열고 소마가 내전에서 승리하여 모든 군대를 장악했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방송합니다. 그는 또한 전투 중 알타모라 장악을 시도하며 갈등을 이용한 가이오스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오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금단의 군대가 아미도니아 수도 반을 향해 진격하여 도시를 불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미도니아 공주는 아버지의 군대가 도시 방어를 위해 돌아오는 길에 매복 공격을 당했고 그들의 병사 절반이 금단의 군대에 의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줄리우스와 가이오스는 주변 마을에서 추가 병력을 확보하지만 그들이 수도에 도착했을 때는 엘프리덴이 이미 도시를 점령하고 그들의 깃발을 꽂은 뒤였습니다. 이를 본 가이오스는 반 전체가 정복당했다고 생각하며 낙담하지만 그의 아들은 성을 발견하고 엘프리덴의 깃발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금단의 군대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소마는 정면 공격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군대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아크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특수 진영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양측 군대는 맹렬하게 싸우지만 키가 마법으로 아미도니아 병사들을 토벽에 가두고 홀이 불화살을 던지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동안 소마는 무언가에 깊이 걱정하고 있으며 카라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는 만약 상황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쪽으로 간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피를 흘리는 생각을 싫어하는 자신이 겁쟁이처럼 느껴진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임시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완전한 왕의 자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전장에서 가이오스는 이미 지친 병사들을 전쟁에 보내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줄리우스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이다. 줄리우스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이 망설여지지만 결국 병사들과 함께 전장을 탈출한다. 소마는 가이오스가 작은 정예 병력과 함께 직접 자신에게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주력 군대는 후퇴했다. 그는 카라에게 노예 목걸이의 주인을 리즈로 재설정할 것이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리즈가 왕국의 다음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다고 말한다. 카라는 그런 어리석은 요구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소마가 명령하면 가이오스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마가 명령을 내리자 그녀는 떠납니다. 아크는 다가오는 군대를 보고 창을 가이오스에게 겨누지만 몸을 자세히 보니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단지 바디 더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카라는 가이오스를 재빨리 발견하고 첫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이오스는 쉽게 방어하여 두 사람 모두 동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마의 인형이 어디선가 나타나 가이오스에게 타격을 가하는데 그는 인형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게 꽤 우스꽝스럽습니다. 그 순간 소마는 카라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하고 가이오스가 그에게 가까워지자 소마는 그의 인형을 조종해 공격을 막으며 동시에 카라에게 인형이 불타는 것을 보라고 지시합니다. 가이오스가 불에 타고 나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소마는 카라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달려가지만 그녀는 그가 전장에 나와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이는 리즈에게 큰 슬픔을 안길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가이우스는 불 속에서 나와 여전히 소마에게 돌진합니다. 그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가 다가올 때 여러 개의 화살이 그에게 날아오지만 그는 소마에게 칼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다행히도 칼은 소마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떨어져 그를 해치지 않고 가이우스는 결국 포기하고 땅에 쓰러진다. 소마는 가이우스와 그의 전사들이 보여준 용기에 감명을 받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로라 공주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바보 같은 아버지를 애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다음 날 리즈는 소마가 사실 꽤 오랫동안 아미도니아를 차지할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국경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에 놀란다. 그는 하쿠야의 조언에 따라 아미도니아 군대가 그의 다음 계획을 쉽게 알아챌까 두려워 국경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마을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불타는 괴물의 가짜 공격을 계획했다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공식적인 대피 없이 그들이 지역을 떠나게 하려고 했다고 전한다. 아크는 소마에게 로라가 재무장관과 몇몇 관리들과 함께 도시를 떠났고 율리우스는 몇 명의 병사들과 함께 서쪽으로 떠났다고 알리며 수많은 관리들이 아미도니아의 발전에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다음으로 폰초는 아미돈 왕국의 재무부가 충분한 저장 식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무기가 풍부하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수많은 무기는 판매될 것이고 식량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배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다면 그는 자국에서 긴급하게 일부를 배송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관리가 아미돈 병사들이 사기가 좋다고 보고하며 이는 왕국의 다른 도시 정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소마는 다른 도시를 정복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문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반의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인류가 악마왕국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인류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아미도는 그 조약의 서명국이기 때문에 제국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리즈는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도 왜 아직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 선언이 미래의 제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비밀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쟁 이후 왕국에 대한 증오와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서 아트는 소마가 긴장을 완화할 만한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침 소마가 주나를 부르고 그녀는 해군 제복을 입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렐라이라는 프로젝트,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수행하도록 그녀를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뉴스 앵커가 방송에 나와 엘피단 왕국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마가 어떤 형태의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이샤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소마가 화면에 아이샤와 함께 나타나자 아미도니아 사람들은 가이우스를 물리친 사람이 그렇게 젊은 남자였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소마는 엘피단 최초의 뮤지컬 쇼를 개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 무대에 어린 소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귀여운 노래를 부르고 주나가 다음으로 발표할 차례다. 주나가 공연하는 동안 소마는 아이샤를 끌어당겨 다음 무대에서 노래할 서프라이즈 게스트를 초대했다고 말하지만 아이샤에게 그의 뒤를 지켜보라고 한다. 아이샤는 주저없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를 지켜보겠다고 가슴을 두드린다. 소마는 그녀의 움직임을 보고 어색하게 고개를 돌린다. 주나의 공연은 관객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소마는 그의 서프라이즈 게스트를 무대에 초대한다. 그녀를 아미도니아의 마르가리타 중장이라고 소개하며 아미도니아 국가를 부를 것이라고 한다. 관중은 충격을 받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그녀가 국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두 존경의 표시로 서약을 한다. 그녀가 노래를 마치자마자 그녀는 소마에게 자신의 목을 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마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미도니아 국가는 빼앗긴 땅을 엘피드로부터 되찾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마는 엘피드에는 다른 나라의 국가에 대한 그런 어리석은 법이 없으며 좋은 나라는 누구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편 소마의 제국에 대한 예측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 조약의 선두에는 매우 아름답고 온화한 성품의 마리아 여왕이 이끄는 대혼란 제국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성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여동생인 지는 제국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점령 도시 반과의 협상을 위해 소마에게 향한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최근 정복 이후 그는 많은 서류 작업에 다시 시달리고 있으며 영웅은 반을 최근에 획득한 후 짊어져야 할 과도한 부담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반 사람들이 수년간의 억압 후 다시 일어서려는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라는 아버지에게서 권력이 빼앗긴 이후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유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소마 덕분이다. 소마는 방송에서의 동기부여 연설 이후 세금을 낮추고 상품의 유통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소마가 수도와 자신의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이다. 소마는 그들의 방향으로 군대가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이 발생하면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그 순간 그는 판초와 함께하게 되는데 판초는 환각 효과가 있는 매혹적인 백합식물을 가져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합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귀중한 식량 자원이다. 하지만 뿌리를 수확하기 위해 사람들은 백합식물의 환각 효과에 중독된 오랑우탄을 이용했다. 소마는 아미돈에 오랑우탄이 있는지 묻고 판초는 있다고 말하며 이미 톰과 연락해 오랑우탄과의 거래를 협상 중이라고 전한다. 그들은 백합 뿌리를 수확하는 인력에 대해 대마초 통을 제공받기로 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판초는 백합 뿌리로 스튜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를 준다. 나중에 소마, 루나, 토모는 시장에 갔고 소마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모자를 썼다. 토모가 쇼핑하러 달려가자 루나는 그를 가까이 끌어당겨 팔을 잡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입양한 여동생 토모를 위해 쇼핑을 하자고 제안했고 가게에 도착하자 그는 어린 소녀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말했다. 루나는 그녀를 따라 예쁜 드레스를 골랐지만 소마는 못생긴 신발을 골랐다. 그래서 장관은 군대 비유를 사용하여 남자와 여자의 흥정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고 소마는 눈치채고 루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소마는 왜 군대 비유를 써야 했냐고 묻자 그는 최근 매력적이지만 교활한 작은 악마를 상대해야 했다고 말했는데 우리 모두 아미도니아 공주임을 알고 있다. 쇼핑 후 토모는 매우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짐보다 많은 옷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신발이 꽤 못생겼지만 그녀는 선물에 기뻐하며 오빠에게 감사했다. 소마는 루나에게 무당벌레 머리핀을 선물했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감사했다. 루나가 그에게 리스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사라고 말하고 그는 모두를 위한 선물을 샀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격식을 차리지 말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그를 장난기 많은 바람둥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간단히 요기를 하려고 노점상 중 한 곳에 들르고 토보는 소마의 무릎에 잠이 든다. 몇 분 후 뉴스 앵커는 엘프리덴과 반 모두 화창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하며 그들에게 세탁하기에 완벽한 날씨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보석 방송을 이렇게 독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니 놀랍다고 말하고 그들이 돌아서자 제국군 지휘관인 장 유포리아임을 알게 된다. 소마의 경호원들이 제압당한 것을 본 장은 그의 영토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온 그녀의 대담함에 놀란다고 말한다. 루나가 소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장은 소마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소마가 파산한 왕국의 경제 상황을 돌려놓은 현명한 통치자이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 이후에 그녀는 그가 전 왕의 딸과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아 왕실 하렘을 만들고 있는 병적인 여성 편력가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루나는 놀라지 않고 심지어 킥킥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같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영웅은 그가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말을 잃습니다. 진은 만약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녀의 계획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아름다운 여동생을 이용해 그에게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약점을 언급하며 아미돈 왕국을 해방해달라고 간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소마는 진이 황제의 성녀로 알려진 그녀의 여동생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지만 진은 그녀의 여동생이 성녀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성녀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소마 같은 젊은 남성에게 바람직한 효과가 있다면 그 칭호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나는 자신의 어리석은 칭호인 송스트레스를 생각해내고 소마에게 그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잠시 후 진은 소마에게 그가 자신의 신하들과 정말 잘 지내는 재미있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왕국이 정말 안정적이라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자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언니 마리아가 성인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그녀와 건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의무에 깊이 투자하고 있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이는 그녀가 아미돈의 석방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그들을 도와줄 이익이 없습니다. 자는 뉴스 방송이 멋지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마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러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보석 방송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소마는 사실 그것이 그가 온 세계에서는 꽤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시 자는 소마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자신의 세계에서 소환한 것에 대해 제국을 대신해 사과합니다. 소마는 그 제국에 영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엘프리덴을 대신해 인간 제물로 소환되었다고 말합니다. 엘프리덴 왕국은 인류법의 서명국이 아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웃 왕국들만큼 기여할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실제로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악마에게 제물로 영웅을 소환해야 했습니다. 진은 아무도 영웅 소환이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엘프리덴 왕국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소마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제 소마가 바라는 것은 그의 새로 생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는 진이 아미도니아 땅에 대한 그의 권한을 받아들여주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진은 그녀도 보호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말하며 소마는 그들이 타협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은 그가 자신에게 관대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즉시 떠나려 한다. 어떻게든 이른바 협상이 예상만큼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들이 성으로 돌아오자 토모는 신나서 여자들에게 그녀의 새 드레스를 보여주고 소마는 아이샤에게 그녀를 위해 준비한 립스틱을 준다. 아이샤는 자신의 선물에 신나하며 사랑하는 왕을 위해 더 여성스러워지기를 희망한다. 리즈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부러움에 타오르다가 소마가 그녀에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주자 그 목걸이가 그녀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소마는 그 가족이 기쁨과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